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윤석열이 12.3 내란 계엄 당시에 통화 내역들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계엄 직후에는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또 여러 국무위원들, 특히 김문수 지금 후보랑도 통화 내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내란 이후에는 보수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고성국 씨 등하고 수차례 전화한 사실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더 확인돼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비아폰 이거를 서버 압수수색이나 또 김성훈 영장을 막았는지 그 부분도 이거랑 연결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선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예가 속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경호처가 관리하는 윤석열의 비아폰 통화 내역 일부만 공개가 됐는데, 내용 중에 계엄 당시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의원은 당시에 원내대표였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하고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JTBC와 MBC 등이 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계엄 선포 직후에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12월 3일 밤 11시 22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윤석열 씨가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 통화는 약 1분여간 이어졌습니다. 해당 시간은 국회 통제를 위한 경력만 배치됐고 계엄군 병력이 투입되기 직전이었는데요. 윤 씨와의 통화를 마치고 약 10분이 지난 시각에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때 당시를 좀 떠올려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집 장소를 이 당사인지 아니면 국회인지를 혼돈하면서 108명 중에 18명만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런 정황을 볼 때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씨로부터 계엄 해제 방해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또 11시 26분에 윤석열 씨는 당의 중진 의원인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 통화는 약 40초간 이어졌습니다. 이 통화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미리 상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식의 짧은 통화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 의원은 이 계엄 해제 안건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또 국회 반대쪽으로 향하는 사진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뭐라 하는데도 반대로 가는 모습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의원들뿐만 아닙니다. 국무위원들
또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되니까 계속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네, 이후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네. 계속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비상계엄 당일에 이 자정을 넘긴 12시 8분쯤 윤석열 씨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아서 약 1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네. 12시 58분쯤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6분 40초간 통화를 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도 두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세 사람 모두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물들인데요. 계엄 당일뿐만 아니라 윤석열 씨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사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본부가 꾸려졌던 12월 5일에도 이 국무위원들과 통화를 했고 그 다음 날인 6일에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네요. 네, 내란 사태 수사의 핵심 인물인 이 국무위원들과 수사가 시작됐을 시점에 계속해서 통화한 배경과 그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좀 입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닌지 어떤 이유에서 전화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윤석열 씨가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하종대 전 KTV 원장과 14차례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요. KTV 방송국 원장. 네, 맞습니다. 현재 하전 원장은 이 김문수 후보 대선 캠프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직 실제로 재판이 다 이뤄지지 않은 것도 많지만 이런 정황과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인해야 될 게 꽤 많고요. 그리고 왜 검찰이 자꾸 김성훈 막으려고 했는지 등등의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른바 극우 유튜버라고 알려진 네. 분들하고도 그런 사람들하고도 통화를 엄청 했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이 재임 네. 기간 동안 계속해서 뭐 유튜브에 의존한다, 유튜브만 본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말만 듣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 씨와 이 유튜버 사이에 직접 교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 뭐 네. 극우 유튜버가 전날 말했던 거와 맞아요. 똑같다. 그대로 했다는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고성국 씨가 조언하듯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방송이 있었고 네. 그 다음 날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었습니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실제 윤석열 씨는 12월 6일에 고성국 씨와 5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이 많이 됐는데요. 했네요. 네. 특히 이 전화는 고 씨가 아니라 윤석열 씨가 먼저 윤석열이 직접 건 네, 것이다. 윤석열 씨가 고성국 씨에게 음. 직접 먼저 건 전화였습니다. 둘은 계엄 선포 2주 전인 11월 21일에도 문자와 전화를 총 4번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수사 기록을 밝혀진 이 새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도 첫 통화 상대인 여동생 다음으로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낸 외부인도 고성국 씨였는데요. 네. 아직 전화한 사실만 확인이 됐고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는데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지 또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게 더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국민의힘 많은 사람들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저렇게 했는 게 아닌지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탈당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취임 첫날이었어요. 윤석열 거치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취임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씨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네. 먼저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언론에 많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신 것처럼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씨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에 대해서 당적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넣는 걸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탈당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또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도 윤 씨가 탈당하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비공개 회의 때에는 모레 또 토요일까지 윤석열 씨가 나가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치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 후보는 여전히 공을 윤 씨에게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이 단일화 진통 끝에 최종 후보로 당선된 이후에 윤석열 씨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도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윤석열 씨의 탄핵을 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죠. 지금 뭔가 엇갈리는 모양새고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 탈당을 건고 탈당시키면 돼요. 그리고 출당시키면 그만인데 탈당을 권고하겠다 윤석열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당에서는 장해찬 의원을 전 최고를 복당시켰는데 야, 이 사람이 윤석열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취임으로 김문수 캠프 안에서도 이 개혁을 요구하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또 어제 당내에서는 친윤계 핵심 인사인 장예찬 씨가 그 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장예찬 씨를 좀 이력을 살펴보면 과거 윤석열 캠프 1호 청년특보 출신이고 또 전 최고위원을 역임하기도 했었는데요. 장 전 최고위원은 작년 총선 당시에 막말 파급분이 불거져서 공천이 취소되자 스스로 당을 떠난 바 있습니다. 이 탈당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복당인데 지난 개당 일부 의원들이 장 전 최고위원의 복당 반대 의사를 밝혀서 또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은 또 한 번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씨의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영입이 되고 또 장예찬 전 최고위원까지 복당이 되면서 당내에서는 이게 놀랄 만한 빠른 변화인가 또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복당을 계기로 친윤 또 친한 간 당내 갈등이 다시 나타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동훈을 가장 저격했던 장해찬 최고입니다. 또 이준석을 저격했던 사람. 네. 이 장해찬 최고가 저기 들어왔는데 한동훈이 도와줄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이준석하고 단일화 부분도 가능할지 그 부분도 사실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알 수 없는 인선들, 복당들 이어지고 있는데 자, 저희 뉴스픽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대선 말말말 코너 오늘은 어떤 장면 지금 보여주십니까? 네, 어제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네. 열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계엄당이 아니고 내란당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치 우리 당이 무슨 계엄당이냐 또 어떤 분은 더 나가서 내란당이냐 이렇게 하는데 내란당은 지금 민주당이 내란당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입법을 통한 내란당 그 자기 자신의 그 범죄 행위를 방탄하기 위한 내란 정당 이 더 사악하지 않아요? 특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분명히 민주가 아니라는 점 제 일생의 그 경험과 신념을 실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가장 민주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후 또 취재진의 질문 중에 이 헌재 파면 결정에 대한 기습 질문이 좀 네, 이게 더 있었는데요. 중요한데요. 네, 김문수 후보는 검토할 점이 많다라고 운을 떼면서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들을 파면할 때 모두 8대0 만장일치였다 이러면서 이런 건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만장일치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탄핵 불복 선언이라면서 후보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계엄은 사과를 해놓고 또 만장일치 파면은 공산주의라는 이 발언 좀 헌재 결정 불복을 넘어서 좀 그 전에 했던 사과에도 진정성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공산주의고 시진핑이고 김정은 얘기가 나옵니까? 야, 납득하기 어렵네요. 네, 누구를 보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최애 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자, 금요일 최애 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론조사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거일은 이제 18일밖에 안 남았어요. 2주 정도. 사전 선거로 따지면 2주 딱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지율 MBS 기준으로 보면 거의 50%입니다. 49%에 가까운데 지금 뭐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압승할 수 있느냐 이거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 의원님 네. 현재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일 관심사는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득표했던 51.6% 민주화 맞죠? 이후에 51.6%. 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음. 제일 관심사겠죠. 네. 근데 지금 추세로 가면 신기록 갱신도 가능하겠다라는 아. 이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흠. 특히 이제 그 영남에서 네. 우리 대구 경부 우리 임 의원님이 버티고 계신 네. 대구 경부에서 TK 지역. 뭔가 예. 뭔가 조짐이 심상찮다 아하. 하는 것도 그런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네. 특히 부산, 부울경. 경남, 예. 울산에서 막 힘을 팍팍. 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음흠. 분명히 있다. 있을 것이다. 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8%, 네. 윤석열 58%, 약 20%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0.73% 사이로 지난번 대선에서 졌으니까 참 부산의 득표력이 참 아쉽다라고 그렇죠. 이제 다들 그 실망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40%는 무조건 넘는다. 음흠. 그리고 작년 총선 후보 득표율 평균 45%도 넘을 수 있을까? 있게끔 만들자 하는 그런 힘이 이제 착착 들어가십니다. 그런 이제 들어가십니다. 또 의지로 있다, 열심히 넘을 수 하고 있다, 있는데 이렇게 예. 말했더니. 이제 마지막은 마지막은 경계할 점은 정당 지지율이 네. 여전히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행동이나 말에 뭔가 이 결정적으로 리스크가 되면 언제든지 이 정당 지지율 때문에라도 김문수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 못하기 때문에 긴장과 겸손과 그리고 고개 그 경상도말로 수구리 네, 수구리. 선거를 확실히 해야 고개 들지 된다 마. 하는 그런 네. 경계심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좀 짚어주셨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TK 지역하고 네. 70대만 앞서고요. 네. 지금 부산도 지금 엄청
이재명 후보가 더 나은 상태예요. 그리고 대구 지역도 TK 지역도 예전에 비해서 지난 대선 때는 대구가 21, 경북이 23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여론조사 네. 결과 보면 현재 여론조사가 지금 대구 지역도 이렇게 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구 경북? 여론 분위기가 네. 과거와 다르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 대구 경북이 분위기가 좀 많이 이게 바닥이 좀 반전된 데는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예, 이게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덜어 하는데 17년도에 박근혜 탄핵 때 그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힘에 대한 네. 정서와 2024년도 계엄을 겪으면서 지금 대선을 치르는 상황에 국힘에 대한 정서가 달라요. 다르다. 예, 그때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에 의해서 박근혜가 탄핵이 되다 보니 그렇죠. 박근혜는 사실 소위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통 그 정당의 그 길을 걸어왔고 그 당이 키운 인물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정농단으로 탄핵은 되었지만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최순실을 잘못 만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저래 됐다. 아하. 그래서 비록 이런 상황이 빚어지긴 했지만 당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였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정서여서 네. 그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밑바닥 정서는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죠. 전 이렇게 네. 봅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식은 내란 종식입니다. 분명하게 하면 네. 내란 종식. 그런데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 이 그 계엄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갈등이 컸고 극우가 준동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통합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큰 과제인데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도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고 나오고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보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권에서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주느냐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테고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주어진 책임은 굉장히 더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른바 TK는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은 콘크리트다. 박근혜 뭐 30%, 20%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권자들 이제 두 분도 만나 보시는데 그런 게 좀 깨진다는 느낌도 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TK에서도 네. 예. 강경 보수, 완전히 이제 그 아스팔트 보수를 하죠. 윤석열을 무조건 네. 지지하는 그런 강경 보수층과 예. 그래도 저거는 아니지. 계엄을 내다없이 한다든지 또 뭐 한독수로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적인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런 보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 네. 이 강경 보수와 합리적 보수가 TK에서도 균일이 된다. 아하. 그 합리적 보수가 이재명을 다시 보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지역 공약도 천천히 뜯어보면서 뭔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까지 왔다. 네. 그렇게 봅니다. 유권자들 경북이네 계속 가셨으니까 이번에 네. 첫 번째 유세도 구미, 네, 대구 네. 뭐 이쪽으로 갔거든요. 경주 네. 뭐 등등. 그 저희 사실은 저는 이제 골목골목으로 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옛날에는 지난 대선에서는 저항감이 굉장히 컸어요. 가시면 이재명의 이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아직도 물론 전화 걸면 더불어 그러면 덜고 전화 더불어 끊고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하는데 예. 근데 많은 어른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에휴 이제 끝난 것 같아 선거는. 그래 선거 언 놈을 줘도 하나하나가. 주는 표 예. 이번엔 그냥 그래 이재명 찍어줄게 이러는 어른들이 그래도 꽤 늘었어요.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운동하기가 좋은 이유는 옛날에는 강하게 저항을 했는데 이제는 그 강한 저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마음이 굉장히 좀 좋죠. 그나마 열려 네. 있고 그 대구 경북도 많이 바뀌었는데 PK는 오히려 좀 앞서는 모양새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일부에서 그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는 결과가 안 앞서는 나왔죠. 조사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상승하는 것은 네. 뭔가 민주적인 의식이 발동되는 불경의 민심 또 그에 기반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발견 네.
또 다시 보자 이재명인데 공약은 뭐지? 저 후보는 이재명은 우리 부산을 위해서 경남 울산을 위해서 뭘 해줄라 하지? 이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 그러니까요. 해양수도 부산, 해수부 부산 이전, HMM 옛날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 예, 본사 부산 이전 뭐 이렇게 딱 파격적으로 공약을 내버리니까 네. 국민의힘이 작년 총선에서 재미 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프레임이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네. 그것을 뒤엎어버리고 해수부 오나마나 이재명 진짜 해수부 부산 이전 시켜줄 거야? HMM 본사 부산에 진짜 옮겨줄 거냐? 이에 대한 관심. 아. 그래 이제 부산 와서 이재명 후보가 됐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협약식도 그 자리에서 협약식도 체결하고. 바로 하고. 하던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식 정명 돌파가 부산 뉴스에서 저 장면이죠. 예. 저 좀 이따가 이제 그 정책 협약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건데요. 예. 네. 저때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예.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쉽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대신에 더 큰 거 드리겠습니다. 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예. HMM 본사 이전 하면 부산이 분명히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것이 지금 먹히고 있는 중이다. 유권자들이 반응이 좋습니까? 저 얘기가? 아니, 실제 좋고요. 아. 이 해양수산부 이전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 네. 공약했는데 완전히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이전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 해양수산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10여 개가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좋은 일자리 수천 개가 생기죠. 그럼 가족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또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 해운협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해양수산 관련 협회나 기관들이 또 내려오고 HMM은 관계하는 업체만 한 150개가 넘습니다. HMM 직원들이 3,000명, 네. 또 관계하는 기업의 150개에 한 5천여 명. 그러니까 8,000명의 가족들 세 사람만 따지더라도 2, 3만 명이 내려오고 HMM 내려오면 SK 해운도 내려옵니다. 내려올 수 있죠. 거기도 100여 개의 업체가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가 5만 명, 7만 명 늘 수 있고 또 좋은 일자리 늘어나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서울로 안 가고 부산에 있어도 결혼하고 네. 또 아이 놓고 행복하게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부산이 된다 하는 그러니까 이와 가정에 이런 게 희망의 저도 있어요. 예. 앉아 있는 제가 막 설득이 되고 막 그러니까 가슴이 저도 뛰는 들어보니까 공약이죠. 제가 이런 그죠? 식으로 네. 호소하거든요 요새 때. 예. 그러면 연세 아니 그러면 드신 분들마저도 45% 갖고는 안 되지. 50%가 받아야지. 더 넘어야지. 받아야지. 예. 겸손. 대구 경북에는 뭐 좀 좋은 공약 없습니까? 요 부산은 제가 지금 들어봐도 네. HMM 해양수산부 딱 와닿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은 뭐 경북은 워낙 네.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크니까. 그러니까는 뭐 북부권, 동남권 뭐 이렇게 동서권이 다 이렇게 네. 산업 기반이 달라가지고 각각 공약들이 다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이 북북공무만 얘기하자면 예. 뭐 바이오 산업 벨트로 만들겠다 이런 예. 공약들이 있었지만 이 공약은 대선 때 계속 나왔던 거예요. 아, 나왔던 거 나왔는데 아직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아유 또 공약은 발표했는데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빌공짜의 예. 공약이 될까봐. 뭐 부산처럼 최인호 위원처럼 뭐 가슴 뛰게 제가 설명을 하기는 네.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심판해줘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그게 선다라는 밑바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그거를 계속 네. 얘기하는 거죠. 그 두 분 다 지금 영남에 지금 가 있습니다. TK, PK 지역에 가 계신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하려면 영남에서 크게 이겨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최소한 많이 이겨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뭐 PK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총선 네, 후보의 평균 득표율이 부산에서 네. 45%. 45% 나왔어요. 예, 울산도 비슷했고 예. 경남은 조금 모자랍니다만 작년 총선 후보 평균 득표율 40%를 넘어서는 40한 2, 3%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아하. 하는 분위기고요. 예. 여차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 이긴다 뭐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럽니까? 50% 100을 한번 그럼 이기는 거잖아요.
너무 이기는 거잖아요. 쓸 수 그러면. 있을까? 그렇죠. 있을까 1등을 그러지 말고 네. 있다 이렇게 있다, 얘기하세요. 있다 이러면 또 자만한다라고. 아니 뭐 그 정도의 그런데 공약을 들이밀었으면 해야지. 예, 그 정도로 이제 바라볼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해볼 만하다. 특히 이제 그 강경 보수층들, 국힘 지지자들이 요즘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대놓고 이재명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네. 그 이전에는 이재명 기자만 나와도 제압부라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타박박이 일상이었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은 참 쉽지 않은 곳이긴 한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목표 득표율 당에서 얘기한 건 5% 상승이에요. 아, 예. 그때에 비해서 네. 지난 대선에 비해서. 그러면 대구가 26%, 26. 예, 대구가 예, 경북은 28%. 예, 그렇죠. 예, 딱 그 정도 그렇죠. 되는데 와. 대구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아, 대구가 오히려. 예, 그리고 이번에 뭐 홍준표 시장의 그 팬클럽이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얼만큼 되냐, 뭐 과연 다 오냐 이러면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효과는 뭐가 있냐면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강한 거부층들이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그 안개 속 전국처럼 네. 속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재명 후보의 상승 기류가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김문수 후보가 지금 내란 세력과 이게 연을 끊지 못하고 선을 못 있어요. 긋고 있어요. 이런 전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치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는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는 대구가 더 많은 득표를 경북보다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대구 있습니다. 쪽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그 지금 김문수 후보 얘기했으니까 영남 지역의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상황을 조금 보니까 뭐 같은 시점에 움직였긴 해요. 대구 경북 그리고 네. 부산 경남으로 갔는데 부산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 현역 의원이 4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대위 뭐 미활동 의원 명단 공개해라 작성하라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이게 좀 예. 납득 안 돼. 현역이 18 아닙니까 그게? 17명이죠. 명이죠. 예. 이제 전재선 빼고 17명인데 17명이죠.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 네. 윤석정 때문에 아, 그게 뭐죠? 윤석열과 차별화 못하고 석동현과 정호영을 중용하려 했다. 윤석정이군요. 예. 그러니까 석동훈은 이미 뭐 시민 특보 맡았어요. 뭐 단장인가 특별위원장. 특별위원장 맡고 정호영 상임 고문으로 네. 임명했다가 취소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호영이 누굽니까? 강주 뭐, 학살의 원흉이고 우리 대학 다닐 때 놀랐어요. 제가 이 사람 때문에 학생 운동 시작했거든요. 살아 있는지도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 참. 그런데 이런 양반들을 상임 고문으로 네. 안치려 했다. 발표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거구 DNA가 네. 김문수 스스로가 본능을 발동하면서 스스로가 이 기회를 차버렸다. 저는 사실은 지난 주말 아닙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한덕수로 될 줄 알았죠. 전당원 그렇죠. 투표할 때. 와, 주말간 뭐 아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투표율이 좀 떨어지겠지만 예. 전당원 투표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뭐 거부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거 아쉽게 떨어지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반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걱정으로 김문수가 후보가 딱 되고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그 힘으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김문수가 보수세는 확 결집시키고 2주간에 천천히 겨우 40% 이제 언저리에 올라갈까 말까 할 정도로 가야 되는데 네. 당원들이 확 디벼 놓으니까 그렇죠. 역전을 시켜 놓으니까 급속하게 결집하고 사실은 오늘 정도의 갤럽에는 상당히 여론에서 급상승 일부 중도까지 그 가세를 하면 바람 수준 비슷하게 확 치고 올라올까 싶어서 네. 상당히 내심 저는 긴장을 했는데 걱정도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에 선거운동 딱 들어가자마자 아까 한 짓이 아까 말씀드린 예. 석동현이라든지 뭐 정호영 그러니까요. 특히 윤석열을 그렇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는 몰라도 모든 걸 김용태한테 맡기고 네. 자신은 계속 강경 보수의 눈치만 보는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가 그 기회를
그것도 차버리는. 그러니까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석동현 변호사가 웬 말이고 뭐 장해찬도 복당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정호영 와 저는 그 32년생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친구. 그 사람이지 뭐 그러면 96 정도 되는데 97. 우리 아버지보다 많아. 아유 그 나이를 떠나서 그 사람이 여기 나온다는 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그분이 수 그 한 있습니까? 20년 정도 받았죠. 강조 학살이 7년형 받았는 걸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징역 7년. 7년이 예, 예. 예. 근데 저는 구형이 그렇게. 예, 저는 그 김문수가 겉으로는 김용태를 비대위원장 앉히면서 뭔가 이 다시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걷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지만 실제로 이미 선대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석동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활동했던 극우 세력들이 캠프에 20-30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않습니까? 문제예요. 그거 있으면 상주를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 정말로 건강한 보수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라든가 다른 계파들 이 사람들이 당내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 하부 조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미활동 의원 명단을 30여 명 뭐 이렇게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일까를 보면은 저는 대구 경북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현역 의원 중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있죠. 우리 지역에 누가 움직이나 누가 움직이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경북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예, 예. 있냐면 내년 지방선거에 어쨌든간 국힘 쪽 계열의 정당이 당이 어찌 되더라도 공천을 받으면 이길 거다라는 되게 생각을 하니까 쉽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다 뭐 보니까 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로. 요즘 입당 원서를 두고 다녀요. 자기 경선할 수 있는 당원 관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선거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치러진다. 아하. 그 현역 의원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렇게 될 때는 힘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세가 이미 국민의힘을 심판한다라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들도 행동을 하는데 조금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은 놓쳤고 김문수가 가지고 있는 후보 매력도도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높지 않고요. 예. 준비한 것도 보면 준비 정도도 굉장히 낮아요. 그 오죽했으면 가락동 시장 가서 첫날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미스 가락.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경기도지사를 그만둔 이후에 긴 휴지기 동안 이분이 정치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했구나.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더 이상 선거가 진행될수록 힘을 받기는 어렵구나라는 거 봅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 탈당했던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도 했고요. 또 보니까 이재호 이사장 같은 경우 친명 그 우리 의원들이 가서 좀 합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요런 어떤 선거 캠페인 이런 사람들 오는 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뭐 김상욱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거구스럽다. 네. 도저히 자신의 보수적 가치와 신념과는 전혀 안 맞는 네.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이제는 못 참겠다. 탈당했고 또 이제 며칠 고민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 중도 확장, 중도 보수 이런 그 천명을 하고 실제로 선거대책위원회에 네. 윤여준 예. 등등 또 보수 인사들이 좀 있어요. 부산에는 예. IMO 사무총장 출신 예. 임기태 그분은 뭐 평생 보수로 살아온 분인데 이런 그 보수의 대표적 인사들을 영입하고 또 중용하고 또 앞으로 이분들과 국정을 상의해서 잘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진정성을 김상욱 의원도 이제 비로소 느끼지 않겠는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입당하는 겁니까? 아직 입당 얘기는 김상욱 의원. 예. 제가 볼 민주당에. 때는 입당 의사는 있습니다. 아.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아하. 전화 직접 하셨어요? 하죠. 저희는 수시로 통화합니다. 울산 의성 임 의원님이 사곡 사람. 김상욱 의원 그좀 설득하는 거나 좀 하는데 역할을 좀 하셨네. 아니 뭐 설득하는데 역할을 했다기보단 제가 외롭지 않도록 저한테 전화는 그게 하죠. 역할이에요. 예. 김상우 의원이 저 선배라고 하길래 제가 좀 불편해. 의원님이 자꾸 선배라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고향이 동양이더라고요. 맞아요. 경북 의성. 경북이에요? 예. 의성이고 사곡면 사람이에요. 제 성도구 같은 사람이에요. 지역에서. 네네. 요즘 경북 사람들이 많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좀 뭐 시골인데 네. 경북 의성이 그렇게 많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유 정광훈도 의성 사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좀그 경북 분들이 요즘 네. 여기저기 그죠. 건호 네. 의원님이라든지 네. 뭐 이인기 이런 분들이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은 그 유세 있지 않습니까? 선거 초반에. 예. 서울 강화문에서 하고 바로 이제 대구로 오셨지 않습니까? 네. 구미로 왔다가 포항 가셨다가 대구, 부산 뭐 이렇게 창원 맞습니다. 이렇게 예. 갔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운동 초반에는 특히 첫날에 경부선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탁 찍고 네. 가다가 대구 찍고 예. 또 구미 있나? 예, 구미 KTX. 뭐 김천, 그 김천, 네. 김천, 대전, 뭐 대전, 올라가고, 수원. 예. 그래 마지막에 원래는 이제 서울역에서 이렇게 예. 쭉 경부선 타고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KTX 타고 고속열차 타고 올라오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전 후보가 무궁화하고. 예. 그러니까 천천히 저기 강화문에서 하자마자 딱 내려와서 네. 구미 가셨다가 완행열차 타고 무궁화 타고 네. 대구 갔다가 포항 갔다가 울산 갔다가 네. 부산 천천히 완행열차 맞네, 타고 맞네요. 무궁화 타고 천천히 오고 사사씩 훑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영남 득표력이 가능성이 있다 아하. 하는 그런 감지를 했다,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근데 그 저는- 다음에도 네. 이렇게 촘촘하게 완행열차 타고 아하. 영남을 네, 돌아야 네. 된다. 예, 근데 임의원님. 저는 네. 그 최근에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는 문제 네. 이거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한테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실 게 행동으로 영입이잖아요. 하는 건 예. 영입이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예. 합니다. 그리고 예. 저는 근데 이재호 이사장의 경우는 왜 뭐 고사했다고 하긴 하거든요. 네, 이재호 저는 이사장은. 이분이 지금 뭐 지지 선언은 뭐 모르겠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왔다고 봅니다. 뭐 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대화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 행동을 쉽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 네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평생 그 저쪽 보수 쪽에 몸담아 왔던 이재호 그 상임 이사 대표 고문 네, 이런 이사장이죠. 예. 분의 경우는 그게 또 정치적인 행보로서 맞지 않나. 그리고 아하. 뭐 지지한다고 해서 얼른 오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지지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이 통합의 메시지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통합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되고 있다라는 건 느낄 알 수 수 있죠. 있는. 네. 자, 국민의힘은 좀 문제가 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의 탈당 부분입니다. 저렴 부분.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그 탈당을 권고하겠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정중히 권고하겠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탈당하면 탈당시키고 출당시키고 뭐 이러면 되는 걸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윤석열이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네. 김용태라는 뭐 최연소 최연소. 국민의힘에서 최연소입니까? 현역- 통틀어서 최연소인가? 통틀어 최연소입니다. 통틀어서. 예. 90년생이니까. 90년생이니까요. 예. 그런 그 김용태 젊은 의원이 예. 아니, 도대체 지금 그 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그 비대위원장직을 수행을 했는지 수락을 했는지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를 그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속셈은 본인은 강경 보수를 떠나지 못한다. 그걸 전련할 수 없다. 왜? 만약에 대선에서 지더라도 정계 개편이 이후에 국힘이 만약에 재편된다든지 또는 해체돼 가지고 분열돼가 분당이 돼서 새로운 당을 만들 때 네. 자신은 정치를 계속 해야 될 의지가 있고 그 의지가 있으면 결국은 강경 보수층을 계속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 층에 옆에서 자기는 정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고정적인 지지층, 강경 보수층을 계속 붙들어 매고 있을 테니 김용태 당신이 와서 윤석열을 어떻게 하든 그 합리적 보수들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오게 해. 아. 네, 나는 그 임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계 아닙니까 옛날에 네. 이준석하고 뭐 천하용인이었죠. 천하용인의 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준석을 좀 데리고 왔어. 예, 보수 단일화 하는데 역할 한번 해줄래? 요 이제 두 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준석은 전혀 그런 뜻이 없고 네. 이준석은 지금 두 자리 숫자를 영남에서 계속 김문수와 맞짱 뜨면서 네. 합리적인 보수, 오갈 데 없는 합리적 보수 영남에 이 사람들은 이준석 그 지지율을 높여서 두 자리 숫자로 올라서겠다. 네. 그런 전략으로 해서 좀 맞아요. 마이웨이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네. 유일하게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윤석열을 어떻게 탈당을 조치를 자기가 알아서 해주면 김무성 모른 척 하다가 합리적 보수가 붙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끔찍도 안 하죠. 네. 윤석열이 왜 자신을 지금 보호해줄 정치 세력이 국힘이라고 보고 있고 또 국민의힘 주류가 친윤이고 찐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왜 내가 나갈까? 아예 너가 출당시키려면 출당시키 봐라. 그러면 강경 보수들은 너하고 다 떠날 거야. 아. 이런 이제 반 협박조로 당당히 나서고 김문수가 뭐 내를 그래 하겠어라는 식으로 메시지도 내고 그래서 며칠 전에 단결하라. 이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단결하라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그 말이 나오는 배경이 아닌가. 결국 근데 윤석열이 이게- 밖에 있으면서 메시지 내고 다 할 거 다 합니다 지금. 다 하죠. 네. 그리고 저는 김용태 네.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실망한 거는 윤석열은 탈당을 권고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출당 조치 제 시켰어야 말이요.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김용태가 뭔가 바꾸려고 하는구나, 네. 내란 세력과 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 탈당을 권고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본인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당내 새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드러내는 발언이거든요. 탈당하라 아니면 출당시키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되죠. 권고가 아니라는 예, 거죠. 정중히 권고라는 예. 거는 그러니까 출당이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야 네.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게 저는 김용태의 첫 번째 패착이고 이후에 어떤 목소리도 당내에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본인 스스로가 끊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김문수가 네. 윤석열을 출당이든 탈당이든 시킬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후보가 후보가 없다. 없습니다. 예, 예. 어저께 그 나온 얘기에 보면 기사에 보면 예. 윤 측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김문수가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 치릅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김문수는 윤석열과 연을 끊을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들한테 비춰지는 거 이게 곤란하니까 자꾸 언론에다가는 애매모호하게 발언을 하거든요. 네. 그 애매모호한 발언의 심중은 이미 윤석열과 연을 끊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고요.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옛날 우리 어른들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뭐 개가 뭐를 끊지 뭐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 딱 그 예.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안 개가 되네. 뭘 윤석열을- 안 될 것이다. 예. 윤석열을 계속 붙들어매기 위한 상징적인 인사로 오히려? 석동현을 시민 뭐 특보단장인가 예. 그거 아닙니까? 예. 그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떠나보내게 할 수 없어. 나는 윤석열과 함께 할 거야 하는 인적 보정이 석동현이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 유권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김문수는 내란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아하, 예. 분명한 건 내란의 연장이고 윤석열의 연장이기 때문에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학살을 해서라도 진압하겠다. 네. 이게 강주 항제에 그렇죠. 대한 강주 그 운동, 예. 소위 당시 전두환 군부의 잔인한 진압 있지 않습니까? 네. 정호용을 상임 고문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 12.3 계엄 내란이 만약 성공했고 시민들이 계속 저항하면 광주와 같이 학살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지금 정호용을 상임 고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도대체 보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죠. 지금 정신이 예.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거구, 쿠데타, 또 유혈 진압 이 DNA가 뼛속 깊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학생운동에서 노동운동가에서 이렇게 거구로 본능이 완전히 변해버린 정치적 본능 DNA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호용을 후보 몰래 그렇게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최소한 오케는 했을 거 아닙니까. 김문수 근데 후보는 그거를 막지 못하는 김용태도 참 한심한 아니, 문제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예. 한마디도 못 하지. 예, 역사 의식도 없고
정말 그러니까 한심한 젊은 사람 한 리더십이다 사람 이런 지금 거죠. 영마 좀 배리게 돼 있어. 그래서 뭐 댓글에도 급한 불 끄려고 하는 건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의문 가진 분들이 많은 것 아유, 같습니다. 불을 끄긴요. 휘발유를 갖다 들이부은 그런 거라고 겁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체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호, 임미애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대선 국면 맞은 한반도 정치 상황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비상계엄 또 탄핵으로 조기 대선 치러지면서 결국 윤석열 때문에 이루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의 또 탈당 문제가 지금 또 하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상황, 변수죠. 현재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은 대선 후보의 어떤 정책 비전 말하자면 네. 본선에서 후보들끼리 대결보다는 아직도 국민의힘 내부 정리 문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대선에 지금 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아주 이색적 광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윤 대통령이 탈당하냐 마냐로 진실 게임이 벌어졌는데 초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그 후보 간에 엇갈린 그 행보. 말하자면 김용태는 윤석열 탈당 권유한다. 네. 안 되면 출당 조치를 한다. 반면에 김문수는 뭔 소리냐 그분 뜻이다. 그러면서 오늘도 벌써 몇몇 언론 보도가 김문수가 윤석열 한테 전화해가지고 탈당하지 말라 그랬다. 네. 이게 진위 여부가 지금 진실 논쟁이 붙어 있고 이게 뒤엉켜가 버렸어요. 거기에다 윤석열 그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비대위원장하고 대선 후보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냥 민낯으로 선거판에 드러나 버리니까 결국은 윤석열 선거 같이 보인단 말이죠. 윤석열만 눈에 띄어요, 사실은. 윤석열만. 그렇죠. 안 띄어야 될 사람이. 그래서 뭐 탈당을 한다 만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탈당이 아니라 탈구 현상, 어깨 빠지는 현상이다 이게. 어깨가 빠집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탈당하면 김문수는 자기 어깨가 빠져나가는 탈구 현상이지 이게 무슨 둘이 이게 여태까지 브로맨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은 둘은 어차피 분리가 어렵다. 같이 가는 거다 이 말인데 김용태는 왜 정중히 탈당을 권고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게 관철시킬 자신이 있는 건지. 아니 그럴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윤리위 소집을 못 하고 있고 또 윤석열한테도 정중히 찾아뵙고 요구하겠다 이런 게 말이 좀 약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그 탈당파는 이정현 의원이라든가 또 이수정 의원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탈당해야 된다 안 되면 출당시켜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부쩍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의원들이 속속들이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 중반부로 가면서 이 문제로 오히려 상당히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이건 아마 대선 이후에도 결국은 폭발할 뇌관입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표가 많은 겁니까? 이거 표를 잃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윤석열 탈당을 못 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그 표로 김문수가 후보가 된 겁니다. 아, 또 그것도 맞네요. 또 따져보면. 예, 한동훈하고 마지막 결선에 붙었잖아요. 맞아요. 친윤이 이렇게 지금 김문수한테 당하지만 아. 그렇다고 한동훈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동훈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으로 엮어야 되니까 40% 득표대를 득표했는데 네. 나머지는 김문수 표란 말이에요. 이건 윤석열 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표가 그래서 이게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그 딜레마죠. 이게 딜레마인데 물론 윤석열 표는 지금 빠르게 소진돼 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김문수가 당선이 어떻게 된 거냐, 후보로 어떻게 네. 선출된 거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어떤 윤석열에 대한 의리 내지는 수호신 역할로서 네. 된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땐 태생적 한계가 있다. 뭐 어떻게 될까요? 탈당, 출당, 제명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상황이 있는데 윤석열이 대승적으로 나 탈당하겠다, 앞으로 나를 밟고 가라 이러면은 이 문제 논쟁할 필요가 없죠. 가장 간명한 게 국민의힘 입장에 가장 간명한 게 그 방법이거든요. 사실. 네.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논쟁합니까? 네. 안 나간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안 나간다는 뜻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 당이다. 나를 지켜야 되는 말하자면 호위 사령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나중에 김건희 특검, 뭐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그거 맞서서 싸워라. 네. 이러려면은 우리가 분리돼서는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윤석열의 어떤 집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자기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예. 그 앞으로 나온 사법 리스크에서 어떤 국민의힘을 방탄 정당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바깥에 극우 세력을 또 호명해서 네. 이렇게 진용을 갖춰가지고 버텨보겠다. 이 심산이지 뭐. 그런데 내가 왜 탈당을 해? 이거고 또 김건희가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네. 지금 검찰에서 소환장 날라오는데 네. 거기 국민의힘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나를 도와야지. 네. 지금 탈당해가지고 남남이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윤석열 부부는 나를 밟고 가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예.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애시당초 그런 생각이 눈꽃만침도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을 위한 어떤 국민의힘의 선거 진영 편성이 결국은 대선에서 보수 세력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네. 지난 계엄에서 윤석열이 진보에게 하고자 했던 그것을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의 중심이 붕괴돼 나가는. 예. 그때 노상원 수첩에 대한민국 진보 세력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되는 수거 계획이라 그랬거든요. 그 목표가 오히려 본인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수의 계엄 사태입니다. 예. 지금 또 어제 JTBC 단독이긴 한데 그 계엄 때, 내란 때 전화가 비아폰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온데 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 통화 기록만 나온 건데 통화 내용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요게 이제 00시 막 넘어가지고 국회 표결 직전에 윤석열과 추경호, 윤석열과 나경원 간에 이루어진 통화인데 물론 시간은 길진 않았습니다. 네. 첫 번째 통화는 1분, 두 번째는 40초 가량입니다. 그런데 이 통화가 왜 지금 관심사냐 하면은 추경호가 의원들 소집 장소를 4번을 바꿨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이 전화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국회로 모였다 그랬다. 그랬다가 또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이라 그랬다. 여의도 당사로 모이라 그랬다가 이렇게 왜 바꾸냐고. 4군데였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웠죠. 예. 이게 계속 00시 30분 40분까지 이어지고 윤석열하고 통화한 다음에 추경호가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네. 그때 계엄 해제 의결을 늦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하자 그러면서 의원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맞아요. 그게 연기해달라는 사유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그런데 의원들은 당사로 모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국회로 안 모이고. 예.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예. 중간에 윤석열의 개입이 있었다고. 전화도 했다 그러고 그때.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2.3 계엄 사태 무수히 많은 실패의 원인이 있지만은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전에 여당과의 어떤 소통 내지 공감, 협력 없이 이 계엄을 한 것도 실패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모든 친위 쿠데타는 여당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력과 군인을 거기에 물리력으로 동원하고 이렇게 진용을 짜야 되는데 여당이 다소 소외되는 듯한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표결이 계엄 해제 의결이 될 것 같으니까 급해진 거죠. 그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전화라는 거죠.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아노미 상태, 이 공황 상태에 빠진 여당한테 첫 번째 지령을 내리는 거지. 국회에는 의원들 못 들어가게 해라. 그때는 한동훈이 이미 소집 명령을 내렸을 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따라서 18명의 의원이 네. 들어갔거든요. 들어갔고요. 예. 그러니까 추경호가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옮기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의원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의원들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화들이 뭐 그 후에도 뭐 여러 뭐 하종대 KTV 원장이라든지 고성국 씨라든지 이게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그 비아폰을 저렇게 막은 것도 저런 게 나올까봐 막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검찰이나 다른 데도 연결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만 까지면 네. 이거는 비화폰 서버 깐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냥 저 통화기록만 나온 거예요. 그것도 통신사에서 네. 받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는 아직 건들지도 못했다. 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서버가 나오고 비화폰의 통화 네트워크가 밝혀지게 되면은 이 정부 안의 정부, 네. 비공식 정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야, 이게 만약 선거 중에 나온다면 정말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특전사 저 특전 여단장 또 특전사 이제 주요 그 네. 위관급 간부들 이제 이런 어떤 증언들이 나오고 네. 수방사령관 부관의 또 재판 증언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나왔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한쪽으로 윤석열 재판이 열리고 새로운 네. 증언이 나오면서 나오고. 윤석열 탈당 논의가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거지. 이게 예. 결국은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런 상태로 선거 중반고까지 가면 김문수가 안 보이고 윤석열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답답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또 김문수 후보가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중반쯤에 이 문제가 정리된다면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탈당 조치가 마무리된다면 네. 출당이라 그러면 이건 당 내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탈당으로 정리가 본인이 된다면 탈당한다면 네. 그 다음에 선거 막판의 최대 변수는 이준석하고 단일화 여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수 정치가 답을 내놔야 돼요. 그게 선거 바라보는 포인트겠네요, 이번에. 요 두 가지가 예. 보수표의 결집을 여하히 이뤄내느냐 후보 중심으로 이게 최대 변수는 이 두 가지 사안이라고 앞으로 봐요. 남은 최대 변수. 예. 네. 근데 첫 번째부터 일단은 삐거덕거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준석하고 통합은 더 멀어진다고 봐요. 쉽지 않죠.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보수의 심장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수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단순한 대선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상황이다.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좀 놀랍습니다. 같이 경선에 임했던 홍준표 전 시장 지금 하와이 미국에 갔는데 그렇죠. 엄청 욕을 합니다.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내미가 똑 떨어졌다.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입맛이 싹 가셨다. 예. 그러면 그냥 고개 돌리고 면벽 수행이나 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또 할 말은 다 해 또. 탈당하면 이제 더 이상 안 하,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는 뜻인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좀 말려줘 하는 사인인 게 그러니까 김문수가 하와이로 사람을 보냈어요. 네, 김대식 의원 네. 보낸다고 하는데 네. 특사 같이 보내는 것 같거든요. 이거 그거는 가능한 이제 겁니까? 그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을 산책하면서 이제 좀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나 못 간다 이러는데 그 경치 좋거든. 네. 지금 계절도 좋아. 거기 얼마나 석양빛이 아름다워. 네. 그다음에 해변도 아주 기가 막히거든 거기. 네, 좋죠. 거기서 아주 유유자적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설득이 될지도 궁금하고 또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총리 제안했다. 뭐 이건 사실 무근이라고 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 얘기까지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이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홍 시장이 네. 마치 그 자기 정치 인생 30년을 다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자꾸 하니까 네. 뭐 그때 노무현 따라 꼬마 민주당 갔으면 그거 언제 쪽 얘기입니까? 아유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의힘 정당에서 대선 후보도 했잖아요. 네. 벌써 말이 아니 되나요? 그 저기 뭐냐고 꼬마 민주당 그러니까 그게 YS 그 3당 합당하고 그때입니다. 1990년. 그러니까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 얘기예요. 노태우 대통령. 그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절 얘기를. 그러면은 이게 볼경 언제요? 1990년이니까 35년 전 얘기예요. 35년. 맞아요.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받았다. 그다음에 YS한테 이제 영입이 된 거는 검찰에서 그 저 핍박을 받고 쫓겨나와 가지고 몸보신 하려고 들어갔다. 네. 이래서 YS 밑에서 정치를 했다. 이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이 뜻은 뭘까? 이 자기의 보수당에서의 정치 인생 전체를 다 그러니까요. 네. 무슨 회한의 어떤 시간으로 보는 듯한 어쩐지 경선 떨어지고 사진도 안 찍고 갈 때부터 내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마지막에 화가 나서 전체를 부정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 물론 대선 후보도 나가고 했지만은 나 이 당에서 사고 치는 놈들 뒤처리만 다 했다. 다 해줬는데. 예. 박근혜 탄핵 때 그거 대선 나간 거.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내 개인 정치냐. 이 당이 거의 괴멸 직전이라 가지고 살리려고 나간 거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나 이 당에서 솔직히 내 한 몸 다 바쳐가지고 남의 뒤처리다거리하고 사고 친 놈은 따로 있다. 그렇게 또 본인이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 얘기 같아요. 그런 사고 친 놈들 보고 필요할 때는 꼭 불러가지고 써먹고 버리고 써먹고 버리고. 그래서 한때 무소속이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기 홍준표 시장. 국회의원 들어갈 때는 무소속으로 들어갔다. 무소속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랬던 당이다. 내가 이 당에서 뭔 영화를 봤냐. 그리고 저기 여론조사해서 대선 후보 뺏긴 것도 윤석열한테. 그렇게 생각할 그것도 것 다 참았고. 예. 봐라 다 사고 친 놈 따로 있다. 보수 정치 괴멸시킨 놈들이다. 네. 이런 생각인 거지. 그러면 예. 민주당 사실 무근했지만 홍준표 총리설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거는 좀 과하다. 예. 지금 이건 뭐 선거 전략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행은 실행하기 그런 건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기 뭐랄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삼국지에 보면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유비가 촉한이란 나라를 세워요. 그게 이제 새로 점령의 신생 국가가 탄생한 건데 네. 그때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군한테 이제 저기 항상 주군은 애민 사상이었고 또 선조들의 그 애민 사상을 항상 말씀하셨으니 네. 이제 신생 국가에서 법을 관용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하는 국정안을 짜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비가 정색을 합니다. 아하. 그건 아니다. 아니다. 네. 그 저기 항고조나 우리 선조들이 애민 정책을 펴고 했던 것은 오랜 전란 속에서 어느 정도 그 저기 지나친 어떤 그 규율과 속박 속에 있는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민 정책을 핀 것인데 네. 지금 신생 국가는 여러 호족들의 연합이고 그렇죠. 그러고 저기 나라가 어지럽다.
이럴 때는 기강을 잡아야 된다. 오히려 기강을 잡아야 된다. 법을 엄하게 적용하는 걸 다시 포고문을 짜와라. 이때 제갈량이 문 밖에 나서면서 유비한테서 제왕의 품격을 받다는 거지. 저 사람은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구나. 예. 품격을 받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내란을 수습하고 네. 나라를 세우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보여주는 어떤 품격이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어떤 거 싹 정리를 한 가운데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나라의 어떤 방향을 보수 극우를 괴멸시키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이런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고 내란 세력은 거의 괴멸되고 있고 보수당이 대선 때 더 분열돼서 저긴 쪼개진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말하자면 정치적 난민을 받아서 이분들하고 유비가 촉한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로 가고 거기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 서사가 만약에 이제 주변의 참모들하고 구축이 된다면은 네. 훗날 그게 대통령의 품격을 봤다 이런 증언들이 나올 법한 거예요. 제갈량이 유비를 보듯이.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여태까지 이재명 후보는 너무 바빠고 쫓겨왔던 사람. 그렇죠. 생존 매일매일이 생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유와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나중에 신뢰로 연결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추진력과 돌파력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다른 품격이 요구돼요. 다른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게 있어야 될 것이다. 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후에 보수의 괴멸 이후에 새롭게 어떤 대안으로서의 정치 질서 이제는 여기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보수는 극우한테 먹혀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보수는 우리 영남 정치라는 거는 참 거슬러 올라가면은 살인들의 우리 1,000원짜리 집회 나오는 태계 이황 선생의 영남 정신의 어떤 정신적 뿌리이자 영남 정치의 정통성, 기계와 절개와 회복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살인의 정치였다고. 지금 이게 없어졌겠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그냥 시정 자폐 같은 깡패 같은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극우 선동이나 하면서 영남 보수 정치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선거는 또 그것을 어떻게 또 활용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그렇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극우가 보수를 점령해 놓으면은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고 또 두고두고 우환이 된다. 네. 그러니까 보수가 원위치로 되돌아가야.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극우가 자연스럽게 퇴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대선판에 국민의힘은 윤석열하고 김문수인데 이런 극우 집단에다가 헌정 파괴 세력들이 대선을 치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제압해주고 국민의힘이 다시 보수의 제자리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앞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관리해야 될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도 봐줘야 돼요. 그렇죠. 자, 한 사람 이야기도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수의 괴멸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탈당한 현역 의원인 김상호 의원 얘기입니다. 본인 이재명 후보 지지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입당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입당 가능성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 제가 김상호 의원하고 얘기를 해봤죠. 그런데 지지 후보만 얘기하겠다 그래서 아니 왜 입당이 아니고 지지 입당 안 하고 그런데 그건 확신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한 거는 서두르지 마라. 그다음에 민주당 입당이 아니라 김상호 의원은 모든 대선 후보를 다 만나겠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지만은 다른 대선 후보한테도 정가를 넣었다. 그런데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상욱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낌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 저 낭만적 계몽주의자 같다. 아, 낭만적 계몽주의자요? 어떤 어.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두루두루 다 만나는 보편성을 보편 가치를 갖고 네. 정치하겠다. 이건 좋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련과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데 무언가 덤비는 모습은 아, 예.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우리를 여러 차례 놀라게 했는데 일종의 어떤 조금 낭만성이 네.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 꼽으라면 김상옥이다. 예전부터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저 사람의 행보는 난 앞으로 관심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도 쓴소리를 하더라고. 아하, 예. 방송 중에 사법부는 그렇게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라. 음.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내가 강경 반대 그걸 좀 잠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제법 조금 높은 영역에서 정치를 보시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제가 김상욱 의원 같은 소신파를 보면 쉽게 감동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내가 저런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싶다. 나는. 아, 김상욱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싶다. 진짜요? 이건 여기서 처음 밝히는데. 김상욱. 마음 같아서는 예, 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저런 무소속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예. 지금이야 저는 뭐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를 돕고 있지만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남들한테 온갖 박해와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물러서지 않는 정치인은 나는 무조건 돕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상욱, 권영국 다 힘내라고 하는 네. 입장이고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 다 우리 협조하는 세력들인데 네. 그러나 주변에 그 충성 경쟁하고 줄서기하고 이런 정치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기백만 있다면 네. 내가 가서 도와주고 후원회장을 해드리고 싶다.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마음이에요. 나는 저게. 이 전달 저희가 사실 수요일마다 이렇게 고정으로 나오십니다. 격주 네. 수요일마다 제가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대 전 의원께서 후원회장을 맡고 싶어한다. 음. 의향이 있으시냐? 지금 네. 무소속이니까요. 무소속인데 뭐 네. 원래 후원회장이 있지 않나? 공동 후원회장이에요. 네, 뭐 그거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행보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뉴스 인사 프라임 세계와 K가 이어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무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는 세계가 바라본 우리 한국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오래된 일 같은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와,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외신도 이것을 바라봤네요. 어떻게 보고 봤습니까, 외신이? 외신 입장에서도 이게 뭐야 하는 마음으로 깜짝 보지 놀랐을 않았습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멀쩡하게 경선을 거친 네. 후보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갑자기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다시 후보를 또 되돌려 놓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AP통신을 비롯해서 로이터통신, 뭐 AFP통신, 뭐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의 언론들이 그 부분에 대한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일을 시행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재집권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 평가를 많이 내놨습니다. AP통신이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고요. AFP통신도 이거 대선에서 패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예, 그런 표현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지키려는 치열한 싸움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니까 다 캐스터 섀도우 나오는 네. 예.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본 아사히 신문 역시도 결국은 이 지도부의 일방적인 이 행위 자체가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조명을 했습니다. 외신이 아마 좀 놀랍게 이걸 바라본 것 같은데 저 궁금한 게 이런 거 보신 적이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했다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새벽에 막 난리를 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고요. 뭐 독재 국가나 이런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 시나리오 자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국가에서는 그건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독재 그렇죠. 국가에서는 미리 해놓죠. 미리 해놓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지요. 그렇죠. 새벽에 난리를 치지 않. 낮에 편안하게 합니다. 그렇죠. 독재 국가니까 권위주의 국가는 그래요. 맞습니다. 이런 짓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네.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다시 김문수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찬반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당원들이- 처음이에요. 당원 투표를 했는데 하면 사실은 어쩌면 요식행위거든요. 그거대로 그냥 찬성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를 해가지고 또 돌려놨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말 그대로 공당 아닙니까? 공당이죠. 이 공당에 대해서 외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이 기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상식처럼 갖춰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고 그 또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큰 정당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그 정당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관련 보도를 내놓으면서 사실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죠? 네. 궁금하네요. 자, 이번 6.3 조기 네. 대선은 윤석열의 계엄에 이어지는 그 정치 투쟁의 연장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평가하는 국민투표의 성격이 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네요. 더 정확하게 개념을 주네요. 국민투표적 성격이 강한 대선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 또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본 문구가 뭐냐면 네. 지금은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극우화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극우가 되고 있다. 네, 그거는 NYT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잘 보는 것 같아요. 이 국민투표적 성격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게 보수 정당이 아닌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것 자체가 극우화되고 그렇죠. 있다라는 이제 방증이다라는 부분을 짚었는데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어떤 이력을 그러니까요. 가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로 변절한 진보주의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뭐 10년 동안 사실 정치 낭인으로 살았다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픽업이 됐잖아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계엄이라든지 내란에 대해서 심판적 성향을 가진 이 선거에 국민의힘이 내놓은 후보가 결국은 그 내란을 일으킨 정당 책임자가 픽업한 사람,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놨다라는 거죠. 그거를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외신에서도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세가 K 미국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미국 지금 관세 전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예측대로 된 것 같아요. 두 분 다 중국이 이길 수 있다, 이길 것 같다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나쁘지 않아요. 중국이 그대로 나쁘진 않죠. 네. 지금은 이제 체니아바에서 145%에서 거의 뭐 30, 10%까지는 많이 내려갔는데 원래 중국이 원했던 바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시간은 중국 편이다 뭐 그렇게 또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치 체제 평론가님께서.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강제적으로 공산당 1당 체제잖아요. 야, 내 밑으로 다 기어. 그러면은 기는 것이지만 미국은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트럼프가 착각하는데 중국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권위주의 국가잖아요. 네, 트럼프가 사실 그 부분을 가장 부러워했거든요. 본인도 하고 싶을 건데. 굉장히 하고 싶지만 사실 미국은 그게 불가능한 나라인데 사실 저는 이 합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탑다운이잖아요. 시 주석 나랑 만나서 우리 둘이 얘기합시다라는 걸 계속 얘기했지만 중국 측은 아니에요. 우리가 실무 협상을 다 해놓은 다음에 시 주석님은 서명하러만 갈 거예요라고 이게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그런데 결국 미국이 굴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3주 전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3주 전에 중국 재정부장이 미국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IMF 회의 참여차 갔는데 거기서 물밑 접촉을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스위스에서 양측의 고위급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은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결국은 응해줬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결국 보면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국민들 얘기했는데 이 관세 휴전을 한 거는 지지층의 어떤 목소리 영향이 컸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 다 따라줄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 시장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아우성이었잖아요. 지금 죽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매점 같은 경우에 매장이 텅텅 비는 거고,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큰일 났는데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그걸 모두 다 떠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되게 웃긴 게 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 합니까? 이분은 절대 본인이 진다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중국의 체제를 바꿔놨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중국 체제 결국은 내가 바꾸려는 대로 끌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미국 기업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뭐라고 포장을 하던 간에 일단 우리 숨통은 튀어났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90일간 유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90일간 유예가 또 하나의 불안정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 90일 다음에 지금 있는 관세마저도 다 깎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것보다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90일 사이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일단은 중국도 사실은 마냥 꽃놀이패만 가진 건 아니었어요. 중국도 공장에서 야 너네 휴직 들어가 사람 잘라야 돼. 재고품 잔뜩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게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 기업들 또는 미국 그 수입업체 입장에서 자 그럼 이 90일간 우리가 모든 걸 다 땡겨올 필요가 있을까?
아직까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확실하게 결판 내야 된다. 자, 요 얘기가 나오는 90일간 불확정한 상태가 또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더 해보면 지금 중동에 순방을 갔습니다. 원래 같으면 인근 국가인 캐나다나 멕시코를 먼저 가는 게 대통령 일반적인데 미국 대통령 1기 때도 그렇지만 중동을 첫 번째 순방 국가로 정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일단 지금 이웃 국가랑 네. 싸우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 분위기가 뭐 캐나다, 멕시코도 그렇고 네.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중동 국가들이 특히 카타르가 되게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 이거 카타르 쪽에서 트럼프의 성격을 너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 형님 왜 이렇게 낡은 차를 타세요? 참뭐 비행기 하나 사줬던데요. 네, 비행기 하나를 이 비행기를 타시죠. 네.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예. 이게 트럼프가 거의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자기 성격에 따라 움직이는 그날 기분에 따라 한다는 거 중동 국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네요.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동 카타르에서 제트기도 선물했다고 비행기죠. 전보 제트기인가요? 이렇게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절로 가냐? 이렇게 왜 저길 가냐? 네. 이랬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기 때는 네타냐후 총리하고 트럼프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껴 있었냐면은 트럼프의 맞사위죠. 제로드 쿠시너. 그렇죠. 유대인이죠. 유대인 사업가죠. 그 사람이 껴 있었는데 2기 때는 그 이방카와 제로드 쿠시너가 쫙 빠지고 누가 들어왔죠? 트럼프의 아들들이 들어왔어요. 이건 맞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중간에 유대인 껴가지고 사위 이렇게 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그쪽을 배려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방카는 시집 보내버린 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 트럼프 일가의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그 사위의 사업이 더 중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들들이 직접 나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 일가의 사업이 훨씬 중요시 우리 됐다는 거죠. 사업이죠. 우리 사업. 그렇습니다. 트럼프 사업. 예. 자, 트럼프가 1기 때도 첫 번째 순방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갔거든요. 이번에는 안 간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갔죠. 카타르 갔죠. 아랍에미리트까지 갔어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다? 트럼프 일가하고 부동산을 비롯해가지고 사업을 그 이전에 차남이 먼저 그 나라들을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랑 얘기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싫어할 만한 것을 두 가지 더 하고 있죠. 뭐죠? 첫 번째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과 휴전을 해버렸어요. 두 번째 이란과 핵 협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하고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혼자 지금 결정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측에 미리 사전 통보도 없었고요. 없이.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너네 둘이 좀 협상 좀 해봐 했더니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하마스와 직접적으로 협상 물밑에서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그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중 국적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스라엘 국적과 본인이 원래 살던 나라의 국적. 그래서 이스라엘, 미국 이중 국적자인 인질 한 명은 풀어줘요. 이스라엘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원래 미국이라면 우리와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완벽하게 패싱하고 트럼프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근데 대놓고 트럼프 왜 그래요? 라는 말도 이스라엘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야, 너네 사이 벌어졌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여전히 끈끈합니다라고 이스라엘은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트럼프가 지금 중동에 발표한 정책도 보면 좀 바뀐 거고 좀 전에 말했던 그 카타르 왕실로부터 받은 4억 달러짜리 전보지. 이 제트기는 뭐 뇌물은 아닌 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뇌물이죠. 뇌물입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법률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뇌물이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과 이제 이해관계 있고 이게 충돌이 있기도 해서 뭐 트럼프는 당연히 다른 얘기로 하겠죠. 뭐 이거는 나에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 뭐 내가 운영하는 펀드의 선물이다 뭐 등등등 그렇죠.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 이게 받는 게 저는 조금 놀랐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일이고 큰일 나죠. 이해 충돌도 될 것 같기도 사업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연관성이. 근데 그냥
편하게 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게요. 예.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은 네. 미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정상으로부터 외국 기업으로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8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저도 미국도 그렇게 있어요.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 더 이상 받으면 문제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예. 이거 받아가지고 내 전용기로 좀 타다가 내 퇴임할 때 이거 트럼프 도서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내가 계속 탈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걸지를 않는 게 미국의 관례입니다. 물론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걸 깨고 트럼프 대통령을 4개의 형사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역풍을 맞았거든요.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 그렇게 걸었던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날리고 있거든요. 법무부 장관 다 날렸고, 자 거기에 저기 복무했던 로펌부터 시작해서 다 불이익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 나 또 한번 걸래? 한번 걸어봐라. 이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미국 민주당이라든지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에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전용기로 쓰겠다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많이 딴지를 걸고 있지만 결론은 트럼프 마음대로 갈 것이다. 야, 트럼프가 하여튼 뭐 중동에서 여러 가지 이 정책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란 얘기 좀 해보면 핵무기가 없어야 합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란에 한해서 압박 작전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압박이라기보다 네. 이란은 원래 항상 원했던 게 제재 완화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워낙 너무 제재가 강해서 이란 경제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재를 풀어달라.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제재를 풀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아마 지난달부터 사실 4차례에 걸쳐서 네. 미국하고 이란 측이 실질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었거든요. 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은 극하게 반대합니다. 그렇죠. 절대 이란과 핵 협상하면 하지 안 마라. 된다. 예. 예. 근데 뭐 트럼프는 지금 전혀 안 들려 귀등으로도 듣는 척도 안 하거든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일단 후티 반군하고 휴전을 하는데도 사실 이란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란이 사실 중동에서 힘을 쓸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아파 맹주라고 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일명 시아파 벨트 저항의 축 이걸 운영을 했었는데 레바논 깨졌고요. 시리아도 이번에 과도 정부 만났어요. 네. 정부 임시 대통령 만났어요. 맞아요. 만나가지고 뭘 하냐면 자 이란 쪽에 붙지 말고 확실하게 수니파 사우디 쪽으로 붙고 우리 쪽으로 붙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그동안 미국의 그 어떤 정권도 끊지 못했던 시아파 벨트 내가 박살냈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걸 노리고 그런 행동한다는데 이란에서는 뭐 오늘이라도 당장 핵합의 서명한다 트럼프하고 그 핵합의가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죠. 가능은 하다. 이게 약간 미국 국내 일 측면에서도 볼 네.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관세 문제라든가 그렇게 소랑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정이라든가 다 거의 무산됐어요. 네. 잘 안 되고 있고 트럼프 국내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뭐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라도 전 세계에서 내가 뭐 이거 해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예. 미국 국민에게. 그게 이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란이라는 그렇죠. 문제 자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일반 미국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면 확실히 플러스예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중동 거네요. 긴장을 예. 내가 해소시켰고 중동의 영구적 평화를 내가 맞아. 가져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트럼프는 거예요. 그런 거 공명심이 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포장하고 뒤에서는 중동 내에서 챙길 수 있는 모든 이득 사업적 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다 챙기는 거죠. 이젠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트럼프 방식이. 자기 위주네요 그냥. 그리고 그냥 그건 뭐냐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팁이기도 해요. 그렇죠. 알고 접근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이하고 관계된 거. 카타르처럼. 예. 그렇죠. 그 부분을 건드려 주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하나 사주고. 네.
예, 사준 거 아니죠? 그 준 거죠. 네. 선물해 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트럼프한테 유리한 부분이 뭐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 했던 게 뭐냐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게 이루게 되면 성공적으로 되면 여기에 대한 의제 설정 그리고 선점권을 누가 가져가냐? 네. 트럼프 당신이 그리고 가져가십시오. 노벨평화상. 노벨평화상도 가져가십시오. 네. 그 부분을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뭐 꼬이긴 꼬였지만 그렇죠. 뭐 추후 정부도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그럼요. 접근을 하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선 지금 북한과 빨리 대화할 날을 트럼프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란하고 핵 합의하잖아요.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까지 다 그 벨트 끊어놔가지고 중동의 평화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그래 트럼프는 그래도 푸틴하고도 대화가 되고 중동의 이란하고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그 형님 나라들이 야 너도 트럼프하고 다시 대화 좀 해. 충분히 그럴 하나의 가능성도 있죠. 카드로 사용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잘 짜서 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이 얘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필리핀 얘기긴 한데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지금 ICC에 수감된 두테르테 대통령인데 전 대통령이죠. 자신의 고향의 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옥중에.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필리핀은 가능하죠. 정말 재미있는 나라예요. 정말 이거는 재밌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ICC에 수감이 돼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 하던 사람이 시장 나가서 선거 당선됐습니다. 네. 야. 자, 이 필리핀은 대단해요. 7,7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네. 나라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큰 섬 민다나오 섬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 도시가 다바오시라는 다바오. 곳인데 네. 여기서 사실 두테르테 가문 자체가 오랫동안 다바오에 잡고 있는 그런 지역에. 지역 유지, 뭐 호조, 토호. 예. 그렇대요, 그렇죠. 되는 대통령 거예요? 되기 전에 영원히 22년간, 되는 거예요? 예, 22년간 시장했고요. 본인 대통령 되면서 누구한테 그 시장 자리 물려줬죠? 딸한테 물려줬어요. 딸이 이제 부통령 됐죠? 예. 아들이 시장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내 정계 은퇴하려고 했는데 마르코스 가문하고 우리 가문하고 손잡아서 정권을 잡았는데 마르코스가 우리를 배신하려고 하네.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정계에 복귀해야 되겠다. 제일 유리한 게 뭐죠? 다바오시 그렇죠. 시장으로 복귀하는 거죠. 아들이 부시장이 됐거든요. 부시장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장 선거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수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선서를 할 건지 그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시장 자리를 비우는 거면은 용인이 된다 그러는데 영구적으로 그 시장 자리를 비우게 되면 부시장이 시장 역할을 그러네요. 아들이 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이거 지금 ICC에 있는 것도 사람들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ICC에서 재판 받고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 필리핀 국민들도 대단합니다. 일단 필리핀 국민이라기보다 필리핀 다바오시 시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바오시 시민들은 아마 두테르테에 대한 평가가 갈릴 거예요. 항상 뭔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지도자의 국민 여론이 항상 갈리거든요. 항상 강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자체가 정치계 자체가 가문 정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정치에 익숙해 왔고 항상 두테르테를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요. 네. 약간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랑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못한 일보다 잘한 일들이 훨씬 더 보여요, 눈에. 그래서 아무리 지금 어딘가에 재판소에서 갇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도시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마르코스의 가문을 우리가 놔둘 수 없잖아. 유일하게 마르코스의 가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두테르테다. 예, 그래서 이런 약간 반항심에 나올 수 있는 선거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거기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아니 찍어주지? 왜 찍어주지 하는데 찍어주고 끊임없이 그 당만
당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 지역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필리핀도 지역주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토호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 내에서 먹고 살려면 그 두테르테 가문과는 떨어져서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붙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번 시장 선거 해가지고 마르코스 가문이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안 좋은 것이다. 네, 지금 두테르테 가문이 부활을 한 거죠. 오히려 두테르테가. 네. 사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공항에서 네. ICC에 체포됐거든요. 근데 두테르테가 본인이 재임하던 시기에 ICC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때 우리 ICC 탈퇴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원국 이제 아닌데 왜 나 잡아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잡아갔겠어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묵인을 해줬으니까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두테르테 가문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 상원 선거도 있었는데 상원 선거에서 그 두테르테 가문 쪽 사람들도 들어갔거든요. 대거로 들어갔어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두테르테 가문과 마르코스 가문이 다시 또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자, 두테르테 가문은 친중, 마르코스 가문은 친미. 친미. 예. 또 미국, 중국도 관계 있는. 그렇습니다. 달리죠. 예. 알겠습니다. 필리핀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계 K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인리아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데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대선 한라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 김진애 전 의원의 일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